지난 2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부분 이해를 했고, 특별히 블록체인 기술, 보안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 핵심적 기술을 제가 이해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디지털 금융, 특별히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치 등락폭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투자를 넘어서 아예 투기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이런 부분을 투자로 이어갈지, 투자가 아닌 투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오늘 초점을 맞춰서, 제목은 좀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광고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 성배인가 독배인가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봤고요. 공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재작년까지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가 있는데요. 부사무총장직을 역임을 했고, 또 그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피란선협의 홍보미디어 사역위원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데가 또 이렇게 동부지역 여러 선교사협의회가 있는데, 동부 선교사협의회 총무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커넥팅 투게더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정보 네트워크 방송입니다. 미디어 방송, 라디오, 유튜브 방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 하면 분산형 보안 암호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면 바늘과 실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가 여기다 좀 하나 더 쓸게요. 동전의 양면. 예.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없애면 어느 하나도 없어지고요. 어느 하나가 존재하면 또 다른 한 면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JTBC에서 2017년 말 12월, 2018년 1월에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뉴스에 보도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거든요. 사실은 투자 시기를 놓쳐버린 건데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대출, 심지어 가족 친지돈까지 다 끌어다가 결국 급상승 후에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지나면서 급상승 후에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니까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손해보고는 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다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급락을 해서 거의 60%, 거의 반년이 지나는 사이에 70%가 빠져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빚을 진 어떤 한 청년은 군대에 가서 자살까지 하는, 이혼까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고, JTBC에서 썰전에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사가 아니죠. 교수. 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와 유시민 작가가 두 반대 패널로 나와서 엄청난 토론을 벌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유시민의 논리가 먹힌 것 같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기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커졌죠. 그러나
없어지진 않았죠. 갈수록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거래소들은 더 확장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또 벌고 국가에서는 커지는 것을 또 막을 수는 없으니까 법제화를 시켜서 제도 정비를 해서 거래소나 개인의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먹이는 법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투자자들은 세금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금 유예 기간을 뒀고 준비하는 기간을 둬서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블록체인 기술은 좋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니까 그건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암호화폐는 이거는 투기니까 이거는 버블이고 투기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대한 좀 어떤 무식함이라고 그럴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 논리 전개, 그것 때문에 이런 논리가 나온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논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로 좀 들면 블록체인 기술은 꽃에 비유돼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꽃과 열매를 꽃을 피우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을 피우려면 벌이 필요해요. 벌이 이꽃 저꽃 날아다니면서 그 꽃술에 있는 이 뭡니까? 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꽃들에게 날아가서 이꽃 저꽃을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꽃이 봄철에 만개하거든요. 벌이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벌이 다 죽어서 없으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 마치 벌의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요. 사용자, 유저들이 해줍니다. 유저들. 블록체인의 기술을 꽃 피울 수 있는 유저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블록체인 기술이 이 보안 암호화 기술이 강화되려면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사용자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이 보안 암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이 내가 꽃을 피워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피워야겠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갖고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벌이 하는 이유는 꿀을 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꿀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벌은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닌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꽃을 피우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좋은 역할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유저들에게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보상이. 꿀과 같은 보상이. 그게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생각할 수 없고 블록체인 기술 없이는 암호화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 사이에 유저, 벌과 같은 유저들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꽃 피우기 위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암호화폐거든요. 왜 채굴을 합니까? 채굴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그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 안에 그 정보들이 조작되지 않도록 이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서로 인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결과로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채굴은 그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블록체인의 보안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암호화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으려고 암호화폐 채굴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참여하지 무슨 블록체인의 기술을 꼭 피워야겠다. 이런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보상으로 주어진 암호화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 전반에 다 이게 통용되지만 금융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요. 이게 공공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개인 블록체인이죠. 이 공공 블록체인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경기도지사 했던 이재명 씨가 경기 토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또 박원순 씨가 서울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암호화폐 토큰을 만든 거죠. 토큰은
실질적으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좀 가벼운 의미죠. 일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토큰 그러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지역에서 하지만 결국 국가적인 디지털 화폐로서 원화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겁니다. 중국은 이미 만들었죠. 위에 나라.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냐? 개인 회사들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블록체인 기반 기술입니다.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비트코인,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금융 쪽에만 트랜잭션이 가능해요. 금융으로서만. 그러나 이더리움 기반, 보통 ERC 2.0이라고 그러죠.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더리움 기반은 뭐냐면 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코인이에요. 프로그래밍. 예, 프로그래밍. 그래서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로는 이더리움이 실제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된 거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다 이 두 가지 코인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용이 더 유용한 것들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이죠. 비트코인은 이미 뭐 디지털계의 골드로 이렇게 화폐로서 통용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이체 속도라든지 뭐 그 가치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쓰기에는 어려운. 근데 금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거죠.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 발전, 암호화폐 보상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역이어야 되고요. 제가 좀 빛 치느라고 글자가 못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암호화폐 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암호화폐가 과연 우리가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와 투기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 모두 수익,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못 버는데 뭐 이거를 투자할 필요도 없고 투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투자와 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 변화에 주목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 어떤 아이템, 이게 미래 전도 유망한가? 앞으로 이게 어떤 이 기술이 정말로 미래 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이게 확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가치 자체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가치 변화에 주목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자기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본을 집어넣는 이게 투자죠. 그런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듯이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두는 겁니다. 시세 차익. 단순히 돈 버는 거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투기하는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는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예, 사전학적으로 제가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암호화폐 등 거래하려는 것의 가치, 성격, 그리고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결국 일정 부분의 손실까지 본인이 감안해서 진행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주 안정적인 것은 뭐 투자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겠죠.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치 상승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없지만 본인에게 어떤 수익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장기적인 것을 요하는 연금 같은 성격의 보장인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고수익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손실될 가능성까지 감안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투기는 이런 합리적 분석을 안 해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 심지어 이런 건 정말 문제죠. 타인의 정보 및 권유에 의해서만 자기가 조사해보고 자기가 연구해보고 이런 건 없어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오로지 수익만을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래놓고 남을 탓해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근데 투자는요,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법제 그 뭐죠? 우리 그 폴리시 정책에 보면 투자는 본인 몫이에요. 투자에 대한 손해 이런 건 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투기하신 분들은 결국 남 탓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산업혁명의 시기마다 버블, 우리가 투기성이죠. 투기성. 투자가 아닌 이 버블 현상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이 언제 이게 꽃을 피웁니까? IT, 정보기술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흔히 닷컴이라고 그러죠. 닷컴. 구글, 뭐를 대표적으로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닷컴 버블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이 IT 산업혁명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지금만 버블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정말 이 버블 때문에 투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또 투기의 시기였죠. 이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시기인데 암호화폐 버블이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도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시기가 존재했다는 거죠. 이 버블 현상의 공통점은 뭐냐? 새로운 기술혁명의 도래 시기에 항상 있었고요.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그 틈새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버블 현상과 투기를 막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모든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말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호화폐 버블과 투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투자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초기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중반으로 달려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암호화폐의 역사를 좀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 2008년도에 개발됐고 2009년도 공식적으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최초에는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2009년도에 첫 방송을 봤는데 해외 토픽으로 해커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게임머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임 화폐죠. 근데 이게 최초로 결제를 했던 시장에 나와서 상품을 교환하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2010년 5월 22일 미국 비트코인 프로그래머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과 피자가 교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 프로그래머인데 미국의 그 라스줄로 헤네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 개의 그 사람이 이제 보유했던 당시 코인이 14,000개, 비트코인이 14,000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만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10,000개의 코인과 피자 2판을 파파존스의 피자 2판을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그 당시에 찍었던 실제 인증샷입니다. 피자 한 판에 15불, 두 판에 30불.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0,000개가요. 한 개가 아니고 10,000개가 $40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달러를 주고 30달러 가치의 그 피자를 산 거죠. 이 피자 가게 주인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미래를 보고 그거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암호화폐계에서는 5월 20일 날을 비트코인 피자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2018년, 8년이 지난 이때에 자기의 아이들하고 피자 2판을 시켜가지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오마주를 한 거죠. 패러디 한 겁니다. 티셔츠를 입고 I love 피자, I love 비트코인. 예, 이분은 뭐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런 역사적인 어떤 기념적인 상징적인 일을 해서 자기는 거기에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은 프로그래머였고 채굴에 참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 10만 개를 채굴을 했고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코인들에도 이분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비트코인 여러분 그 이번 언제죠? 작년 2021년 11월 9일 날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은 게 8,2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아까 그 피자를 구입했던 5월 20일 지불했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95원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다 확인하고 쳤습니다. 4.95원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9일 기준 최고가 기준 8,270만 원. 이게 몇 배냐면요. 12년이 아니죠, 사실은. 12년 맞네요. 11년. 정확하게. 1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냥 12년 했습니다. 이게 약 1,600만 배가 올랐어요. 1,600만 배. 이게 말이 됩니까? 1,600만 배.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지금 되고 있죠. 현실이 되고 있죠. 현실이 됐죠. 16,000만 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시세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900만 원 정도 되던데 약 1,000만 배 정도, 960만 배, 1,000만 배 정도의 가치가 2010년 기준으로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가 상승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세상에 사용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카지노 가서 이렇게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 30%를 떼고 자기가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거를 면제받기 위해서 실제 돈의 가치로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뭐 1,000원 미만이거나 이러니까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카지노에서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용들이 이루어졌고요. 2021년도 멀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25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어요. SEC라고 하는, SEC이라고 하는. 거기서 수년 동안, 거의 한 5년 넘게 거부를 계속 하다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 선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어디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22년도에는 지금 비트코인 업계에서 선물만 아니라 현물로도 좀 승인해 달라. 현물 거래할 수 있도록. 근데 아직은 승인을 못 해줘요. 예. 그러나 곧 수년 안에 마치 선물 거래에 승인하듯이 수년 안에 비트코인이 더 일상화되어지면 암호화폐가 더 일상화되어지면 현물 거래까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 그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전 세계 채굴 현황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게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비트코인 채굴 현황을 2020년 4월입니다. 4월. 2월입니까? 2월. 예. 4월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4월인 것 같아요. 예. 2020년 4월 보시면 채굴은 북아메리카는 아마 미국이 여기가 이제 FRB 그 연준도 있고 완전히 달러 기축통화가 있는 데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요. 제 현재 올드한 시스템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이 디지털 암호화폐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사실은 대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 사실은 이런 방법을 채용을 안 했어요. 최초에. 근데 시대 흐름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예, 하나씩 하나씩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는 조금 더 많고요. 야, 유럽 보십시오. 유럽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럽이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합리성에 대해서. 아프리카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중동. 중동도 많죠. 유럽 다음으로 중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랍 쪽. 그리고 예,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도 빨간색은 더 강도가 있죠. 중국 보세요. 중국. 여기 시베리아, 러시아 쪽이고. 이게 몽골입니까? 아니면은 뭐 우즈베키스탄 쪽입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위쪽에 예, 중동 쪽. 그리고 이거는요,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가게. 이 가게 그러니까 언제냐면 2018년 5인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죠. 보시면 채굴은 그렇게 막으면서 이 캐나다하고 미국 보십시오.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가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흐름이고 되세요. 유럽 보세요. 엄청나죠? 아프리카는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당시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남미 보십시오. 남미 쭉 이렇게 연결된 아시아 쪽 보십시오. 한국, 일본, 예, 인도 차이나 쪽, 인도도 적지 않습니다. 인도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요시 생각하는 곳이 또 인도거든요. 예. 인도, 예, 예.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특별히 베트남, 베트남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2022년 4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더 많이 예, 가게들이 예, 점포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나라인데 너무 사진이 흐릿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일본. 예, 대충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남한 쪽 한국 서울에는 한 70여 개가 있었고 이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에 한 150개 군데에서 예, 서울이 제일 많고 부산, 경상도 쪽, 대전에도 꽤 있네요. 대구 쪽, 북한은 평양과 원산 쪽에서. 그리고 지금 예,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사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소에서 하니까요. 이 거래소들하고 제휴를 했어요. 굵직굵직한 유명 거래소들하고 다 제휴를 해서 카드로 이 자기 거래소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현재의 가치, 그 당시의 시세 가치로 만일 결제를 할 때 그만큼의 금액이 이 거래소의 비트코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비자 마스터카드를 쓰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쓰고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는 또 페이팔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를 쓴다는 것은 페이팔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세 개가 함께 지금 여러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의 방향성과 흐름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스마트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컴퓨터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없이 하루라도 생활하십니까? 절대 못하죠.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모든 금융 문제에서부터 여행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조차도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요. 그러나 투기하지 마시고요.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용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뭐 총 거래량이 얼마인지 총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이걸 좀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어요.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비트코인이 생겨난 이후로 이 국제 시장이죠. 코인 국제 시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예, 크립토라고 인정받고 있는, 상장받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 18,164개. 이 외에도요, 듣보잡 코인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트워크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세상으로 한 10만 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되어진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460개, 익스체인지. 그리고 마켓캡, 지금의 시장 총 자산이 얼마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90조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조. 그러니까 2190조. 2190조예요. 오늘 24시간 하루 동안의 볼륨이 101조입니다. 101조. 전 세계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량이 101조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42.5%, 차지하는 비율이 42.5% 거래량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율이 17.7%입니다. 이거 둘만 합쳐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60%가 넘습니다. 60.2% 정도 되네요. 60.2%. 거기에 이제 순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무역 트렌딩 하는 거 보시면 가장 큰 보세요. 이러니까 투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투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1720%가 뭡니까? 아니 17배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예. 이게 일주일인지 아니면 하루인지는 제가 이제 구분을 좀 못하겠습니다만은 531%, 402%.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투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보시면 비트코인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돈으로 볼 때 이 현재 가치가 4,8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4,8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시장 총 자산 가치가 차지하는 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13조입니다. 913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1조. 이죠. 네. 24시간 동안 얼마나 거래된 줄 아십니까? 네. 32조가 거래됐고요. 15조가 거래됐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USD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고 하는 달러하고 균등 교환이 가능한 이게 71조나 거래됐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거래하거든요.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갖고 있다가 또 자기가 사고 싶을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또 팔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거래량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싫든 좋든 부정하고 싶든지 간에 실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가 계속 확대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회의 때죠.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 상품 판매는 괜찮은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비트코인이 다단계 네트워크 방식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이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가면 빌딩 안에 다 사무실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사무실만 두고 거기에서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고수익을 얻는 방법. 그런데 사무실이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먹튀하는 거죠. 먹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덩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무실 양복 빼 있고 바바리 코트 있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에 속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 나쁜 피라미드 방식이 있었고요. 뭐 강매시키고 뭐 엄청났죠. 뭐 본인이 파는데 계속 물건만 쌓이고요. 팔지 못하면 자기 수입은 없고 오히려 자기가 꼬라박아야 되는. 그래서 막 뭐 악마처럼 돼가지고 자기 친구나 막 아는 지인들을 막 끄집어들이고 막 거기 데리고 가고 안 가겠다는데도 데리고 가고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다가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단계를 1996년도에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이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여전히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피해가 있으니까 그 이름의 뉘앙스가 너무 부정적이니까 어쨌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아탔습니다. 사실 이 다단계와 네트워크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애매모호합니다.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게 다단계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저도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투자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하지 않는 투자법, 투기법도 있겠죠. 건강한 투자법, 건강하지 않는 투기법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구분점을 좀 두면 좋겠냐면 첫 번째, 코인 투자하는 것과 네트워크 상품 투자는 별개로 해라. 무슨 말이냐면 코인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거래소 통해서 아니면 ICO를 통해서 코인 투자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로 이 암호화폐 상품들을 판매하는 거는 대단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걸 별개로 저는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투자하는 것.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이. 여러분 내 돈을 들여서 암호화폐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투자는 정말 조심하고 공짜라고 하면 공짜로 주는데 그거 안 받을 필요는 없겠죠. 받아서 갖고 있다가 보면 어떤 거는 망할 거고 어떤 거는 잘 돼서 운 좋게 정말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저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투자를 그래서 권장합니다. 개인적인 투자. 중간에 컨설턴트를 두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몰라서 전문가 컨설턴트를 주지만 이 컨설턴트 사람인데 이게 컨설턴트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자기가 잘 알고 정말 관계를 오래 해갖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컨설턴트들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돈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턴트 투자도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 투자는 제가 비추합니다. 비권장합니다.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하시냐? 개인 투자를 하실 때 용돈으로 하시고요. 여유 가능한 자금으로만 하십시오. 이제 돈이 된다 싶으면 눈이 이제 그 앞을 가려가지고 이성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래갖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다 망합니다.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과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빚내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형제 자매들 막 친척들 돈 끌어다가 하셔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인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극단적으로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망해도 투자해서 망해도 자기 돈 갖고만 투자해서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인들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나눠서 3분의 1 실패해보고 또 3분의 1 해갖고 성공하면 되고 3분의 1 또 실패해도 그 경험 삼아서 3분의 1로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게 있는 돈, 없는 대출, 사돈네 팔촌까지 돈을 다 끌어다가 사업에 투자하고 결국 망하면 원수되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땅덩어리가 우리가 좁아서 그런가 차도 큰 걸 원하고 선호하고요. 그죠? 미국이나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이게 뭐 작은 차, 경차 이런 거 합리적인 차들을 경제적인 차들을 타는데 뭐 이렇게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큰 차를 선호해요. 비싼 차. 그 대접받으니까 그런가 보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뭐냐면 계약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너와 내 사이에 너 나 못 믿어? 이래요. 형 못 믿어? 이래요. 형님 동생 못 믿습니까? 이래요. 그러다가 망하면 원수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정말 사업은 비즈니스예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때문에 계약서 써야 되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야박한 것 같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못 믿어서 계약서를 쓰는 부분도 솔직히 있지만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계약을 성취할 때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뭐냐면 그 신뢰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를 제대로 지키면 우리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못 믿어서만 계약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엄격하게 계약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어떻게 계약 맺습니까? 서로 양을 탁 쪼개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걸 통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맹세,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 너는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을 줄 알아라 하는 엄중한 생명을 내놓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약속 지키려고 예수님을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죄 없는 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목숨 걸고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약속 그냥 구두 약속? 시원찮게 생각하고 요즘 얼마나 많은 이혼합니까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혼합니까? 결혼할 때는 서약하면서 흰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팥뿌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팥뿌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서약해놓고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혼 상품까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혼 보험 이혼까지 계산해놓고 먼저 이런 여러분 불신의 시대입니다 진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혼도요 뭐 어떤 외도도 있지만 성격 차이래요. 아니 성격 차이면 이 세상에 부부로 남아있을 커플이 몇 커플이나 있겠습니까? 참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믿음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3분의 1 단기 투자, 3분의 1 중기 투자, 3분의 1 장기 투자, 연금 성격으로 이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 분산 투자하십시오. 몰빵은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니 그게 잘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예? 하루아침에도 멀쩡한 회사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서 50%만 성공해도요. 성공한 거죠. 손해 안 보죠. 이익 보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투자하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책임 안 져주고요. 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손해에 대해서. 근데 법적으로는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에 이제 거래소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뭐 투자에 대해서 그 거래소의 책임도 묻고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서 좀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아직도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4군데만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절대 인정 못 받죠. 책임 본인이 다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킹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코인 암호화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암호화폐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서를 철저히 읽어보시고 분석하십시오. 영어로 나왔다면 요즘에 구글 번역 잘 됩니다. 인공 잘 번역되고 아주 명확하게 번역됩니다. 그걸로 분석을 정말 그 기술이 뭔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로드맵은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철저하게 보시고 벤처회사에 대해서 그 기술을 만드는 벤처회사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온라인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 벤처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대기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이런 대기업들이 파트너십으로 가 있으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한 곳에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트너십 그냥 맺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분석해보고 맺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계약을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하기 전에 이거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를 세계적 투자가 제가 영화에서 한번 봤는데 이제 그 세계적인 투자가였는데 워렌 버핏에 대한 일대기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운전기사가 나이가 돼갖고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 뒤에 앉아가지고 그 회장님이 수고했다고 내가 얼마금의 전별금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회장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저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회장님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했습니다. 따라만 했는데 운전기사도
엄청난 수익을 얻은 거죠. 여러분, 파트너십 대기업이나 기관과 단체들이 그냥 그곳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MOU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술 분석도 하시고 로드맵도 하시고 벤처 회사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플러스 정말 중요하게 파트너십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은 미래 주식 투자와 같은 개념으로 투자하십니다. 예, 주식을 네트워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 주식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주식을 네트워크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보신 분이 계시면 이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개념으로는, 제 견해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식은 개인 투자죠. 회사에 다이렉트로 예, 투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 방식을 결합한 코인 투자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확률, 망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많은 경우에 피라미드 다단계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어떤 좋은 상품들을 어떤 이 방법으로 판매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다단계 쪽으로는 비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열려 계십니다. 네트워크 쪽으로. 그런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엄청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치를 가졌어요. 투자해서 사고팔고만 해도 이게 시세 차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탔어요. 나중에는 유력한 암호화폐들로 갈아탔어요. 이분들은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없어요.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채굴 하시는 분들도요, 많이 200억대 사기 이런 것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채굴은 문제가 없어요. 이더리움 채굴하는 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트워크 다단계 네트워크로 풀었는데 결국 중간에서 해먹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운영하는 업자들이 입마에 뽑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는데 돈을 처음엔 잘 주는 것 같다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네. 다 자기들 입마에 뽑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채굴도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채굴기 사다가 자기가 개인이 직접 하는 그건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전기세도 많이 들겠지만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트워크 방법을 통해서 다단계를 통해서 업체를 끼고 어떤 채굴이든지 이런 투자하는 부분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진입 비용이 있거나 회원 입회비 투자금을 의무화해서 돈을 받고 돈을 내고 투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경우 아니 벤처나 이런 데서 투자금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애초에 네트워크로 사업을 풀면서 아예 이것 자체를 초입에 진입할 때부터 의무화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의무화해서 한 구자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 방법을 제가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으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해요. 투자자금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진입금으로 투자를 했어요. 개인당. 근데 보니까 60%에서 70%는 중간에 있는 직급자들 직급수당으로 내보내고 회사 운영진들의 운영비로 쓰고 회의비 또 뭡니까 그랜드 오픈 막 이런 큰 행사들 하잖아요. 이 비용이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가 투자한 돈의 60, 70%로 이런 데 다 쓰여지는 거죠. 실제로 내 돈의 100만 원 중에 30만 원 정도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투자된 이 30%를 가지고 잘 투자하면 좋은데 과연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방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한 기술 개발이 없이 네트워크 사업을 특별한 기술 개발이나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은 꼭 아니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사회적 공공 가치를 갖고 어떤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아이템 이거죠. 이것 없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투자 유치를 했을 때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 50%만 성공해도 성공한 건데요. 투자를 통해서 수익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수익을 노리면서 이제 그 운영하는 회사가
하이 리스크가 예상되면서도 카지노에 투자해요. 카지노에 투자했다가 결국 망합니다. 망하는 경우를 저는 필리핀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좋고요.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액면 분할까 해가지고 막 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만들었대요. 그 원리를. 그래서 막 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될 때는 언제 잘 됩니까? 밑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막 계속 모여질 때. 일본까지 가서 막 열고, 일본 사람들 얼마나 이거 잘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목표를 보고 막 계속 돈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당장 수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투자 비용으로 또 수익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더 간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계속 수익 벌린 것도 거기에다 재투자해서 한 구자 또 집어넣고 또 한 구자 집어넣고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돈을 또 모아가지고 자기 현금을 떨어서 또 집어넣어. 그래서 한 구자가 아니고 수십 구자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임계점에 딱 도달해요. 한계점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당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익을 배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대책으로 세운 투자한 곳에서부터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 개발을 해도 웬만한 기술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대기업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상장되고 터트려지면 좋지만 여러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그거 쉽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라고요. 성공하는 경우 10% 될까 말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수익을 얻으려고 카지노 같은 데다가 위험한 하이리스크 리턴 되는 곳에다가 투자했다가 다 망한다고요. 사기당하고. 고수익 얻을 수 있는 뭡니까 또 그 고리대금업 이런 데다가 투자했다가 또 망하고요. 사기당하고. 그러면 투자 수익금도 건지지 못하고 배당을 못 해줘요. 이러면 결국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 그것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스캠이 되는 겁니다. 스캠. 처음부터 의도해서 스캠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꾼도 있지만 좋은 목적을 갖고 시작은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스캠 사기가 돼버려요. 잘 되면 성공이죠. 그러나 망하면 사기가 되는 거죠.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술이 좋고 전도 유망한 벤처 회사들은요. 네트워크로 사업을 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막 투자 뭐 이렇게 유입금 뭐 진입금 이런 거 해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도 건강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 진입금 이런 거를 의무화 시켜가지고 막 투자금을 받아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술과 전망이 좋기 때문에 ICO를 해요. ICO가 뭐냐면 주식에 IPO 상장하듯이 이니셔티브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세일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거기서 백서를 보고 파트너십이 누구인지 보고 로드맵을 보고 또 이게 잘 알고 있고 또 그런다고 한다면 좀 확신이 서면 여러분들 용돈을 이곳에 싼 가격, 프리세일은 가격이 싸거든요. 최초에.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져도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세일에 참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벤처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그걸 돈으로 모은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기술 개발에 여러분 홍보하는데 마케팅하는데 쓴단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비 수당비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 기술 개발 등 자금 활용에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는 아까 운영비가 수당비로 한 60, 70% 나가는 거니까 유명한 벤처라고 판단될 경우에 여러분 반드시 파트너 제휴사들까지 확인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네트워크가 꼭 나쁜 거냐? 아니요. 건강한 네트워크 시스템도 존재해요. 분명한 기술이 있고요. 분명한 아이템이 있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 고가의 홍보비, 광고비를 들여서 이렇게 뭡니까 뭐 대중 매체에다가 방송 매체에다가 하지 않고 이거를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에게 수익으로 배당해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좋은 시스템이. 근데 여기서 건강한 시스템은 뭐냐면 건강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회원 가입 시 진입금 투자금을 의무화하지 않아요. 무료 회원 가입이에요. 무료 회원 가입이면서도
회원들에게는 이익을 주어요. 어떻게 해요? 광고 회사들을 유치해가지고 광고를 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품에 당첨되게 하거나 할인권을 주거나 이러면서 그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요. 또 광고를 보기 위해서 광고주는 또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더 증가되는 효과를 노리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중파 방송이나 큰 광고비가 드는 그쪽에다 홍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유리하고 좋습니다. 소상공인들. 왜? 회원만 많이 확보되고 있다면 그 플랫폼에 회원만 많이 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계속 자기의 상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가 있어요. 네. 그다음 단순히 수익 발생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네트워크는 수익에 대한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도 되돌려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12세부터도 가입 가능하고요. 또 네트워크는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행성으로 좀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들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요. 보상 플랜과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공무원이나 교사들도 가입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부의 이동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된 시기죠.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된 시기예요. 그래서 혼란하고 사실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시기고요. 그러나 틈새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르게 투자만 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의 주크버크나 여러분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거부가 됐잖아요. 네. 두 번째, 코인 투자는 혼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하시려면 혼자 해라. 거래소 통해서 개인 투자하십시오. 물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 서베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유력한 코인 ICO에 투자할 경우에 초기에 프리세일에 투자할 경우에 사전조사 정말 철저히 하셔서 벤처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파트너십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백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아는 데 투자하십시오. 아는 데 투자했다가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모르는 곳에 투자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용돈 여윳돈으로 투자하십시오. 절대로 대출 전체 돈 끌어다가 하지 마시고 다 망하지 마시고 원수되지 마시고 3분의 1씩 분산 투자하십시오. 투자할 때도 용돈 여윳돈 가지고 할 때도 분산 투자하십시오. 최소한 3분의 1씩은 분산으로 3분의 1 단기 투자는 가지고 단기 투자한 가지고 내가 단기에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고팔수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에 하다가 또 손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중기 투자는 거의 또 방향에는 흐름이 확실하니까 뭐 중기적으로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면 팔았다가 또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죠. 하나는 3분의 1은 장기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이 다 벤처들이 막 이것에 다 참여했어. 대기업들이 막 MOU를 맺어가지고 참여했거든요. 또 아니면 대기업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두면 삼성 주식 이렇게 정비례하면서 올라가듯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정비례하면서 올라가듯이 이거는 나의 노후의 연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하지만 네트워크 방법은요. 다단계 네트워크 방법은 정말 그것이 또 진입금이나 투자금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암호화폐는 잘 모릅니다. 네. 주식시장에 관련된 일을 좀 해서 네네. 이해하는데 오늘 쭉 얘기 들으니까 제가 주식시장하고
그 암호화폐 시장하고 좀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 좀 구별이 잘 안 돼서 그 혹시 그 현존에 있는 금융 그 증권 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차이점이 우리가 그 똑같은 하나는 암호화 가상화폐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하고 지금 이 시장하고 이 차이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아까 주식은 투자를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알아서 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주식은 이미 법적인 보장,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보장들이 정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인정한 거래소, 그리고 뭐, 어떤 피해액도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제한적인, 피해 보상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스트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스트릭해서 이 산업이 발달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규제 일본대로 나가니까, 규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책임은 고스란히 다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져야 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술의 어떤 차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곳에서 나오는 암호화폐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이미 뭡니까 좀 호화 상태라고 제가 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게 주식은 3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나온 블록체인은 이게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가치에서의 가격 변동이 들쭉날쭉.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거다. 좀 저는 그렇게 좀 구분하고 싶고, 그 외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안에도 이 암호화폐를 인정을 해서 아까 선물 거래도 인정하고 들어오고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고, 네, 주식시장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플렉시블하게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게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그 주식시장도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기가 투자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대신 그 주식시장에 한번 제가 이제 쭉 보면 주식시장에 보면은 그 거래를 한번 시작하면은 뭐 시세가 계속 바뀌니까 다른 일을 거의 못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모펀드나 공모펀드 쪽이나 우리 펀드 상품 있잖아요. 간접 투자 이런 쪽에 투자해서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개인 투자를 이게 활성화되면은 개인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매일 이걸 뭐 장기 투자할까 하더라도 이 자기가 돈을 넣어놓고 안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럼 매일 보게 될 텐데 이게 또 간접 투자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네. 운영사. 우리는 증권 시장이나 현물 시장은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펀드를 팔면은 그 펀드의 목적이 아까처럼 백서처럼 어디 투자하겠다 해서 그 백서에 인정한 처럼 투자를 해서 자산운용사 운영을 해서 나한테 이익을 주거든요. 물론 그 손해나서는 자기도 손해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뭐 인건비든 뭐 사업비 다 뺍니다. 그러니까 참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그 대신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내가 신경 많이 안 써도 대신 해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코인 네. 시장에는 그런 게 없는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컨설턴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또 대행업을 해주는 분들을 그 회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하시라고 한 건데요. 개인이 이제 하실 때 제가 좀 한 가지 팁만 좀 드리면 그
지금 여기 거래소에만 9천 거의 10,000개 정도의 이 코인마켓캡에 지금 여기 가시면 쭉 목록이 1등부터 거래량 그 거래 순위가 나오거든요. 1등부터 뭐 9,960 몇 등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18,160개의 암호화폐 공식적으로 상장되어진 전 세계에 상장된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거래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쭉 목록을 살펴보시면 그 제가 볼 때 이 순위권 안에 박스권 안에 드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흔히 말하는 100위권 안에 100위권 안에는 예, 내가 좀 잘 몰라도 예, 정보가 없어도 또 어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를 내가 잘 몰라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근데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100대 순위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100대 순위가 되는 이유가 그냥 이거 막 투기성으로 어떤 거는 몇백 프로, 막 3,000%까지 오른 걸 제가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30배가 오릅니까? 근데,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대단히 좀 거래량이 많고, 규모가 큽니다. 사이즈들이 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에 대한 전망이 좋아서 대기업들이 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이 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백서도 보실 수 있고요.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쭉 들어가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더리움 클릭했습니다만은 이더리움의 웹사이트 나오고 익스플로러 커뮤니티 채팅도 할 수 있고 소스 코드, 화이트 페이퍼 이거를 먼저 이제 잘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아까 말했던 백서를 잘 읽어보시고 파트너십이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 있잖아요. 잘 알 수 있는 부분. 내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 내가 AI 쪽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잘 알아. 아니면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 있고 잘 알아. 그러면 바이오 쪽이야. 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그런 쪽의 코인들을 유심히 조사하셔가지고 관찰하셔서 100대 안에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런 투자할 만한 어떤 암호화폐들이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소량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 강의 훌륭하십니다. 예, 암호화폐를 잘 몰랐는데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또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여기서 끝. 오늘도. 사실 이제 주식처럼 이게 정착될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고요. 디지털 사회니까 디지털 화폐가. 그래서 가상화폐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가짜 돈의 개념이 있거든요. 가상화폐. 실제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현물처럼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쓰고 있거든요. 모든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 거래소에 있는 그 암호화 자산이 당시 가격에 연동돼서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암호화폐. 요즘에는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는 이 포크를 해서 이제 나눠진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수많은 코인들도 있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좀 나눠진 이제 그 알트코인들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왜 다른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데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이렇게 양대 산맥을 딱 이렇게 형성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CO를 하는 이게 벤처사들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이거를 프리세일이나 이런 것들을 상장을 할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고 대신 자기들이 개발한 코인을 이제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기술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자기 기업의 브랜드가 올라가면 자기 회사에서 발행한 그 코인의 가치도 동달아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리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팔면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주식하고
같다고 생각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심 거래가 뭐냐? 중심 거래하는 게 뭐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더리움 쪽에 좀 여러분이 좀 아니 다른 코인을 정말 내가 모르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전문 지식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 쪽에 주로 투자하시면 앞으로 사용 용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 다 파생돼서 나간 코인들이거든요. 알트코인들이. 그래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결정하시죠. 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상기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코인,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이게 하기 시작한 게, 저희 쇼핑몰 만들면서, 저희 쪽에 지금, 플랫폼을 이제 하나 만들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건강한 쪽으로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코인 투자는 아까 투자 계속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투기를, 우리가 모르면 이제 투기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단순 결제라든가, 근데 코인이 아니고 포인트로 해서 이제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렇다고 자기가 개인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한 쪽으로, 그것이 또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또 우리는 또 CBMC하고 연관돼서 또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포인트 개념으로 하는 거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아니면 저는 이더리움 좀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거기 이제 파생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 씨앗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누구나 그걸 주인이 없다라고 저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 중앙 집권하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개인화라고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 강의를 간단히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아니고 포인트 결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하나 지금 엔지니어 돼 있는 거를 지금 가지고 또 검토하고 있고 일부 또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주 말씀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금 준비하는 것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말씀만 드리고 좀 이제 저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거의 확정적이고 뭐냐면 글로벌 중소상공인의 CBMC하고 CBMC는 대표님들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객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는 전 선교사니까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지속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물건을 받아가지고 방문 판매, 방판하거나 이거 못해요. 이게 생태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판매를 못하고 그냥 줘버려요. 이게 NGO적 성향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판매를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 대표님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뭐겠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물건이 올라오면 그래서 쇼핑몰을 분양받고 그 분양받은 자기의 쇼핑몰을 홍보하기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한인들이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현지인들까지 확대되어져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결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적립금이 발생하고 포인트가 발생하고 또 때로는 코인도 발생할 수 있겠죠. 코인으로 코인 경제를 풀면 그렇게 발생하면 그것을 현금으로 적립되는 현금은 이제 저희 글로벌 브로샵은 이미 우리 김재성 총무님께서 이미 시연회를 하셨어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포인트 제도가 있고 적립금 제도가 있어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적립금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글로벌 브로샵은 그런 시스템이고
이 글로벌 브로샵을 제가 얹으려고 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제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금융을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코인과 함께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뭐 진입금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공익적 가치도 분명은 다 있고요. 너무 다 좋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것도 큰 은혜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풀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쇼핑몰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입된 회원이 계속 찾아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늘 유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돼야지,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겉만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백화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좋은 상품들만 진열해 놓는데, 아니 거기에 소비자들이 안 오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찾아와야 되고, 와서 아이쇼핑이라도 해야죠. 세 번째,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다가 여기에 어떤 사회적 공익의 가치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 경제가 활성해지고 나도 돈을 벌지만 이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이 수익의 일부가 공익적 가치로 우리가 누군가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 김재성 총무님 열심히 준비하셨던 글로벌 브로샵을 얹어서 연동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그 시기가 조금 연기된 부분이 있지만 다음 주에 어쨌든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 다 돼서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